사실은 뭐 상징적인 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중산층뿐만이 아니고 중국 경제 전체, 중국인들 전체가 다 지금 난감한 상황에 처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중산층이라고 일컬어지는 계층 4억 명 정도가 되는 그 사람들은 좀 구체적인 기준으로 하면 중국 돈으로 10만 위안에서부터 한 50만 위안 정도의 연소득을 가진 사람들을 중산층이라고 말을 한대요. 뭐 그게 공식적인 통계가 있는 것은 아닌데 대개 그런 기준으로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런데 1위안이 우리 돈으로 하면 187원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10만 위안이면 뭐 1870만 원, 그러니까 한 2천만 원 정도에서 또 50만 위안이 되면 그러면 한 9천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연간 소득으로 따지면 2천만 원에서 한 1억 원 정도를 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중산층이라고 하고 그 사람의 숫자가 한 4억 명 정도가 된대요. 그리고 중국 공산당의 입장에서는 또 중국 정책 결정자들의 입장에서는 이 숫자가 늘어나길 바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중산층의 나라가 된다. 또 중산층이 잘 사는 나라, 중산층이 떠받치고 있는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산층이라고 하는 것이 이들의 정책에서 또 중국인들의 관념 속에서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인데 이들이 최근에 들어서 뭐 상당히 곤란함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득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실업자도 늘어나고 소득도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인데 이 4억 명 중에서 사실은 정확한 통계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는 데가 이 10만 위안 정도, 그러니까 하한에 몰려 있대요. 그러니까 뭐 연소득 2천만 원 그거를 간신히 넘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소득이 줄어들면서 탈락할 위기에 처해 있다. 그러니까 중산층이 사라진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그만큼 전반적으로 중국 경제의 상황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실업자들도 늘어나고 또 임금도 떨어지고 그러는데 사실은 여기서 중국의 실업률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공식적인 중국 실업률을 보면 굉장히 낮아요. 뭐 3%대 뭐 그 정도로 아주 낮은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중국의 실업률은 잘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업 통계를 내는데 중국은요 일주일에 1시간만 일해도 일을 한 거로 따져요. 실업자가 아니에요. 일주일에 1시간 일해도 그거는 이 사람은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간주를 하는 거죠. 근데 국제 통계 기준에 의하면 예를 들어 ILO 그 국제 노동기구가 있잖아요. 그 ILO 기준 같은 데를 보면 일주일에 10시간은 일을 해야 이거 실업자가 아니다. 이렇게 통계를 잡거든요. 근데 중국은 1시간만 일을 해도 뭐 이거는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간주를 하니까 사실은 중국의 실업 통계라고 하는 것도 별로 믿을 바가 안 돼요. 근데 최근에 보면 실질적인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그러다가 보니까 그들의 수입도 줄어들고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소득이 줄어들고 과거에 중산층이라고 간주되던 사람들의 숫자들도 줄어들고 있고 이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죠. 중국의 기본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경기 부양책 이런 것은요, 이거 임시 방편이거든요. 그래서 경기 부양책으로 경기가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은 경제 기본 흐름이 쫙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뜻하지 않은 어떤 복병을 만나서 경제 상태가 아주 안 좋아졌다. 예를 들어 코로나 같은 게 왔다든가 또는 갑자기 금융 충격이 왔다든가 이렇게 돼서 잘 가고 있던 경제가 그냥 주저앉은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든 임시 방편으로 살려내야 되잖아요. 이게 경기 부양이고 뭐 증시 부양이고 이런 것들이죠. 그러면 뭐
몇 달 또는 뭐 1년 또는 그 정도의 기간 동안 어떻게 임시 방편으로 좀 경기를 띄워 놓으면 그러면 원래 그 나라 경제가 쭉 걸어왔던 그 본 궤도를 다시 찾아가겠지라고 하는 것이 경기 부양책의 기본 취지이고 또 뭐 대부분 그렇게 되어 간다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중국은 그렇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중국도 경기 부양책을 여러 번 썼어요. 그래서 뭐 이 주택을 사는 사람에게 대출을 늘려준다든가 그 기준을 완화해준다든가 뭐 여러 가지 그런 방편들을 써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뜻대로 뭐가 안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걸어가는 그 길 자체가 달라졌기 때문인 거예요. 중국을 지금처럼 굉장히 고성장 국가로 만들어준, 지금처럼은 아니지만 지금은 거기서 벗어나 있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국가였습니다. 그렇게 중국을 만들어준 그 비결은 뭐냐면 팔리는 물건을 만드는 경제를 만들어 왔던 거예요. 원래 공산주의 또는 사회주의 경제라고 하는 건 뭡니까? 그거는 국가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였습니다. 그게 마오쩌둥 경제체제의 기본이었던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 팔리는 물건을 만드는 체제가 아니고 국가에서 공산당이 명령한 대로 뭔가를 하는 시스템. 그게 1970년대 말까지의 시스템이었거든요. 그런데 모택동이 사망을 하고 등소평이 집권을 하면서 개혁 개방 정책이라고 하는 것을 하기 시작했고 그것의 핵심은 다른 나라 이 세상이 미국이든 유럽이든 한국이든 일본이든 간에 중국 밖의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중국 밖의 사람들이 돈을 내고 살 만한 물건을 만들어서 판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게 개혁 개방 정책의 핵심이었던 거죠. 그리고 중국은 그걸 굉장히 잘했어요. 원래 중국 사람들은 사실은 공산주의에 잘 맞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중국 사람들은 정말 돈을 밝히는 사람들이고 돈 버는 거에 정말 진심인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 그 주변에 있는 중국 음식점들, 화교들이 하는 중국 음식점에 가보면 거기에 글자들이 많이 써 있잖아요. 거기 보면 공희발제 뭐 이런 것들이 써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돈 많이 버세요. 뭐 이런 겁니다. 중국 사람들은 정말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등소평이 집권을 하고 나서 자 이제 돈 벌자 우리 세상에다가 물건 팔아서 돈 벌자 하니까 정말 열심히 돈을 벌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돈이 벌리니까 외국 자본들이 들어와서 미국 월스트리트 자본들이 들어와서 중국에다가 투자를 했죠. 중국에 공장 만드는 데 투자를 했고 또 그 다른 나라 그 기업들이 기술도 제공을 하고 같이 돈을 번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세상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는 나라가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시진핑 체제가 됐잖아요. 2012년부터 시진핑이라고 하는 사람이 집권을 하면서 그러면서 반부패 투쟁을 하기 시작했고 중국몽이라고 하는 것을 내세우기 시작했고 또 중국 제조 2025라고 하는 걸 내걸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차츰차츰 모택동 체제로 점점 돌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왔던 그것 뭐 미국에다가 물건 만들어서 미국에 팔고 일본에 팔고 이런 거 이거는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거는 이 뭔가요?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제국주의자들 미국이라고 하는 또 영국이라고 하는 일본이라고 하는 이 제국주의자들 과거에 중국을 식민지처럼 지배했던 그 자들에게 의존해서 발전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고 그건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점점 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위대한 중국을 만들어야 돼. 그 위대한 중국은 뭘 하는 거냐? 스스로 필요로 하는 것은 다 자급자족하는 거예요. 자력갱생이라고 하죠. 이것은 과거에 청나라 때도 그렇고 명나라 때도 그렇고 다 그랬던 겁니다. 중국은 누구에게도 아쉬운 소리를 안 하는 나라였던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무역은 어떤 거냐? 그것은 조공 외교인 거죠. 예를 들어서 조선과의 관계를
생각을 해보면 조선에다가 그러니까 청나라가 조선으로부터 뭘 수입했느냐? 공식적으로 그런 거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조선의 사신들이 와서 중국의 황제에게 엎드리는 거죠. 네, 조공을 하는 거예요. 엎드려. 그리고 필요로 하는 게 있어? 그러면 내가 뭐 너희들 필요한 거 줄게. 너희들은 우리한테 뭘 바칠 거야. 그래서 뭐 등짐 지고 와서 싸가지고 온 거를 바치잖아요. 그러면 이쪽에서 필요로 하는 걸 또 내주는 방식. 이런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명이든 청이든 간에 이 중화라고 하는 이 나라는요. 다른 나라에 대해서 아쉬운 소리 제로예요. 그런 거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진핑 체제는 그런 똑같은 그런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그게 중국몽인 거죠. 세상에 유일하게 스스로의 힘으로 서 있을 수 있는 나라. 얼마나 멋있어요. 그 모든 나라는 다 그렇게 되고 싶어 하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될 수 없는 거죠. 근데 중국이 그렇게 되고자 선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다른 나라하고 뭔가를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점점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자면 반도체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반도체. 솔직히 중국으로서는 정말 자존심 상하는 일이죠. 아니, 이 코리아 같은 이 조그만 나라한테 그 나라에서 반도체를 수입해다 쓴다는 건 정말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반도체는 어떻게 해야 되냐? 스스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스스로. 자, 그런데 반도체를 스스로 만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술이 있어야 되잖아요. 또 그 인재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중국에 그게 있나요? 없어요. 그럼 어떡하지 이거? 네, 어떻게든 해라. 돈을 거기다가 막 퍼붓는 겁니다. 근데 돈을 퍼붓는다고 그게 만들어지냐고요. 사람이 없는데. 근데 어떻게든 그걸 하려고 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 스카웃 빼오고, 그러니까 한국 삼성전자 출신들도 빼오고, 뭐 타이완 출신들도 빼오고 다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조금씩 왔는데, 그런데 미국이 그 눈치를 채고 다 잘라버린 거 아닙니까? 못하게? 그랬더니 이제 큰일 난 거죠. 그 어떻게 해요? 그래도 돈을 막 퍼부어서 어떻게든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7나노 반도체까지 왔어요. 중국이.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그거를 만드는데 어마어마한 원가가 들어가는 겁니다. 아주 쉽게 얘기하면 TSMC 대만 기업이 예를 들어서 반도체 하나 만드는데 뭐 1만 달러 가지고 만들었다면 중국 내부에서 그걸 만드는 데는 한 5만 달러, 10만 달러 이렇게 드는 거예요. 말하자면. 자, 그러면 그 경제의 효율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건 효율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10,000달러만 사다가 쓸 수 있는 거를 10만 달러씩 들여서 만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경제는 어떻게 되겠어요? 엉망이 되는 거죠. 이게 기본이 된 겁니다. 그 이전에 중국을, 그러니까 시진핑 이전에 중국 경제는 어떻게 됐느냐? 세상에서 가장 가성비 좋은 제품들을 만들어냈고 그거를 세상에다가 내다가 팔아서 돈을 번 거예요. 그게 중국의 엄청난 성공을 가져다 준 거죠. 그런데 이제 중국은 그 길에서 벗어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돈이 아무리 들어가도 원가가 아무리 높아도 괜찮으니까 위대한 제품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아주 쉽게 얘기하면 중국이 그런 길로 들어선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경기 침체가 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가장 기본은. 그런데 그거를 경기 부양책을 돈을 쏟아부어서 뭔가를 한다? 뭐 잠깐은 좋아질 수 있어요. 근데 기본이 달라져 있기 때문에 다시 좋아지는 거는 거의 불가능한 겁니다. 일단 기본이 달라져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경기 부양책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현재 중국이 갖고 있는 경제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중국몽이라고 하는 거 위대한 중국, 중화의 부활 이걸 바꿀 수는 없는 거죠. 왜? 그것은 대다수의 중국 사람들이 그걸 믿고 있고 특히 소위 그 링링허우 세대라고 하는 그 젊은 층들, 그러니까 2000년 링링허우는 00 이후의 세대입니다. 2000이 00이잖아요. 네. 그 이후의 세대들, 이 세대,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이죠. 우리는 MZ 세대라고 부르는 그 사람들, 이 사람들이 국뽕에 빠져 있는 거예요. 위대한 중국이야. 그 사람들은 과거에 못 살아본 적도 없잖아요. 중국은 위대한 나라인 거거든요.
그 위대한 중국이 과거처럼 미국에 의존해서 미국 시장이 없으면 내다가 팔 수도 없고 이런 걸로 돌아간다? 그럴 수는 없는 거죠. 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이제 중국 공산당의 존재 의미도 별로 없어진다고 봐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돌아갈 가능성 거의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공동 부윤이 또 쌍순환 경제니 하는 이런 새로운 여러 가지 구호들이 있거든요. 그 구호들도 기본적으로 보면 위대한 중국을 지향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자력갱생을 지향하고 있는 것이고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나라 국민들도 그렇잖아요. 자력갱생하면 얼마나 그 멋진 일입니까? 예, 그걸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출로 먹고 살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자력갱생이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정말 어리석은 말인데 사람은 호모 사피엔스 이 인간의 DNA를 갖고 있는 사람은 그런 말을 들으면요 다 그냥 깜빡 넘어가요. 이거는 그냥 본능적으로 거기 넘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것을 그게 아니야 라고 가르쳐주는 학문이 바로 경제학인데요. 그런데 경제학을 이해하기는 정말 쉽지 않아요. 그 경제학이라고 하는 건 본능에 잘 맞지도 않아요. 그리고 인간은 자력갱생 이런 거 위대한 조국 이런 말을 들으면 그냥 꼼짝을 못해요. 예, 꼼짝을 못합니다. 그래서 중국도 이미 그런 길로 들어선 거예요. 과거에 소련이 그 길을 충실히 걸어갔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망해서 해체가 돼버렸잖아요. 소련이라는 나라는. 그 사람들 아직도 말이죠. 아직도 그런데 푸틴과 러시아 국민들의 한 80%는 그 위대한 소련 시절을 잊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침략하고 여기서 만약에 승리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그럼 폴란드 침략할 거예요. 왜? 위대한 조국을 다시 건설을 해야 되니까. 지금 북한은 어떻습니까? 북한 주체 사상 어때요? 이게 다 자력갱생이에요. 자, 우리끼리 뭔가를 만들어서 우리 위대하게 해보자는 이건 너무나 매력적인 구호인 거죠. 중국이 그 길로 들어선 거거든요. 그런데 다시 미국한테 아쉬운 소리를 해가면서 미국에다 물건 팔고 미국 기술 들여와서 어떻게 살아보자라고 하는 그거는 정말 돌아가기 힘든 겁니다. 이미 중국은 그런 길에서 벗어나 있다. 그러니까 중국은 정말 모멸적인 길을 걸었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등소평 시절에 그냥 돈벌이에 매몰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거는 정신 차리고 보니까 정말 자존심 상하는 일이고 그거는 100년 전에 150년 전에 그 아편 전쟁 때 그런 기억을 떠올리게 만드는 일인 거거든요. 중국이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다시 위대한 중화를 회복해야 되기 때문에 돌아갈 수 없다. 근데 그것은 중국에게 비극인 것이죠. 인간은 원래 비극적인 존재예요. 인간이 이 세상에 돌아가는 원리, 특히 글로벌 경제 돌아가는 원리를 깨달아서 비굴하더라도 그것에 맞춰 산다는 것은 이거는 인간이기를 벗어나는 일이에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네. 그런데 다시 중국은 그 인간의 길로 들어선 거죠. 그리고 추락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추락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어디냐? 그것은 원시 상태인 것이죠. 원래 인간의 모습. 원래 인간의 모습은 원시 상태잖아요. 그 길로 가고 있다. 그래서 수많은 경제학자들이 인간이 본능에 충실하게 되면 인간이 본능에 충실한 경제체제로 회귀하게 되면 궁극적으로 가는 것은 어디냐? 그건 원시 상태다. 그리고 인간은 원시 상태를 원한다. 그리고 그 원시 상태는 비참하다라고 경제학자들이 계속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그 상태로 회귀를 하는 거죠. 중국 부자의 유출 그 자체만으로는 그 체제를 위협할 정도는 아니에요. 2023년 6월인가 헨리 앤 파트너스라고 하는 그런 그 이민 컨설턴트 기업이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 연초부터 그 달까지의
중국의 백만장자 밀리어네어라고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뭐 어느 정도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중국의 밀리어네어 백만장자들 중에서 중국을 떠난 이민자들의 숫자를 발표를 했는데 그게 1,500명이었어요. 그런데 그 해에 아마도 13,500명 정도가 더 나갈 것 같다. 이런 추정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 1년 동안에 다 합치면 24,000명 정도의 중국 백만장자가 중국을 떠날 것이다 라고 추정치를 보고서로 내놨거든요. 그 24,000명. 근데 뭐 중국의 인구가 14억 명인데 그 중에 뭐 24,000명이 그들이 뭐 이 백만장자라고는 하지만 그렇게 큰 숫자라고 보기는 어렵죠. 근데 사실은 그것보다도 더 아마도 두려운 숫자는 그렇게 밖으로 드러나지 않은 숫자들일 거예요. 그게 뭐냐? 밖으로 드러나지 않으면서 밖으로 빼내는 돈은 비트코인으로 빼내는 돈들이겠죠. 그거는 뭐 다른 누구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다 빼낼 수 있는 돈이니까 그 비트코인으로 송금하고 하는 것들은 겉으로 하나도 안 드러나도 되잖아요. 네. 근데 그것보다도 더욱더 큰 금액은 뭐냐면 외국인 투자입니다. 외국인 투자가 2024년 4분기에 보면 마이너스가 되어 있어요. 이거는 중국으로서는 매우 아픈 일인 거죠. 중국의 외국인 투자는 대부분의 경우에 2015년 이후에 잠깐 마이너스가 됐었습니다만은 그렇게 말고는 대부분의 경우에 다 플러스였어요. 뭐 몇 천만 달러씩 그렇게 플러스가 됐었는데 2023년 말에 가서 이게 마이너스로 떨어진 거예요.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중국으로 들어오는 투자보다 중국에서 밖으로 나가는 투자가 더 많음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누구일까? 그거는 중국인들이 해외에다가 하는 투자일 수도 있는 거고 또 중국에 들어왔던 자본들이 밖으로 나가는 것일 수도 있는 거죠. 정확히 뭐가 어떤 투자, 어떤 이유 때문에 마이너스가 났는지는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아무튼 마이너스가 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것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왜 이러느냐? 중국에 투자하는 게 너무 위험해졌어요. 특히 외국인들이 중국에 투자하는 게 매우 위험해졌다. 잘못하면 잡혀가요. 무슨 얘기냐면 자, 어떤 나라든 간에 그 나라에다가 외국인이 투자를 했어요. 그런데 그 외국인은 중국의 상황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중국의 내부 사정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중국의 내부 사정 그 안에서 예를 들어 공산당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느냐, 지금 거기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질 것 같냐, 이런 것들을 알려면 그 내부자들하고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특히 중국은 관시가 중요한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관시라고 하는 것은 내적인, 그러니까 이 개인적인 네트워크들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친한 친구들을 사귀어 놓는 거죠. 중국의 그런 권력 내부에. 그런데 그거는요, 최근에 만들어진 반스파이법에 의하면 그건 다 간첩 행위예요. 사실 간첩이라는 게 뭡니까? 그 내부의 정보를 빼서 밖으로 돌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외국인 투자자가 와서 중국 공산당 간부나 또는 뭐 그 고위직 공무원들을 만나서 말이죠. 요즘에 어떻게 돌아가고 있어? 라고 하는 것을 그걸 알아서 빼낸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게 간첩 아니면 뭡니까? 그게 바로 간첩이잖아요. 그런데 투자를 하는 사람은 당연히 그 정보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간첩인지 아닌지에 대한 경계가 아주 모호한 거예요. 그냥 간첩이라고 잡아놓으면 간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만 잡혀가는 게 아니고 그것은 그 정보를 알려준 상대방도 잡혀가게 돼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그걸 알려주려고 하겠어요? 외국인을 만나려고 하겠어요? 아니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걸 하면. 그러니까 시진핑이 이런 얘기를 계속 공개적으로 합니다.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 중국의 투자의 문은 열려 있다. 활짝 열려 있다. 그러니까 제발 투자 좀 해라. 라고 하는데 실제 투자할 외국인들의 입장에서는 무슨 소리야. 내가 언제 잡혀갈지 알 수가 없는데. 그리고 그 안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그거를 알아낼 방법도 없는데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럼 투자를 하기가 매우 어려운 거죠.
그야말로 이런 상태에서 투자를 하면 눈 감고 투자하는 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투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돈을 갖고 들어가기 그거 쉽지 않은 거고, 이미 투자해 놓은 것들도 빼가고 싶은 거고, 이런 게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더욱더 커질 것이다. 그래서 중국에 돈을 갖고 있는 사람, 중국인들이 밖으로 빠져나오는 것도 뭐 꽤 있겠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큰 액수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중국에 투자 안 하고, 또 이미 투자하고 있는 것도 이제 줄이고, 있는 것도 팔아서 밖으로 나오고 하는 이런 일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바이오도 그렇지만 제일 첨예하게 지금 부딪히고 있는 것이 반도체이죠. 그러니까 중국으로서는 이 반도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아픈 부분이에요. 이게 그야말로 급소인 거죠. 왜냐? 중국이 지금 가장 필요로 하고 있는, 전략적으로 가장 필요로 하고 있는 기술, 그게 AI입니다. 인공지능이지요. 또 양자 컴퓨팅이에요. 이런 것들이 다 반도체, 첨단 반도체를 필요로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 같은 것은 전쟁을 하는데 아주 필수적이에요. 전쟁의 핵심적인 자원인 거죠.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데에서 보면 러시아가 초반에 우크라이나한테 꼼짝을 못했던 이유는 전혀 뜻밖의 우크라이나가 막 러시아 군대, 러시아의 탱크를 막 무력화시키고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하는 데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게 드론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인 무기들인 거죠. 무인 무기. 사람이 타지 않고 원격 조종을 해서 상대방을 가서 공격하는 거, 이런 것, 이 무기가 러시아로서는 굉장히 아픈 부분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게 인공지능 반도체들인 거예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또 인공지능,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반도체들, 이런 것들인 것이죠. 또 이스라엘 전쟁, 지금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에서도 보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인공지능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지금 하마스의 모든 군사력은 대부분 다 땅굴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미줄 같은 땅굴들로 쫙 연결되어 있는 그런 군사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겁니다. 하마스가. 왜냐? 지상에다가 뭔가를 갖다 놓으면 그거는 다 이스라엘의 압도적인 군사력에 의해서 다 폭격을 당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다 땅굴로 들어가 있는데, 이스라엘은 그걸 어떻게 하느냐? 그건 사람이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사람이 들어가서 그것의 구조를 다 알아야 되는데, 병사들이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스라엘 병사들이 온몸에다가 예를 들어 카메라 달고 여기다가 센서들 달고 다 그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미지들, 그 소리들, 이런 거를 다 중앙 통제 컴퓨터로 다 전송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의 중앙 통제 컴퓨터는 그 수많은 병사들이 보내는 수많은 정보들을 다 받아서 그거를 분석해서 순간적으로, 순간순간 즉각적으로 의사결정을 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고 지시를 내려주는 겁니다. 병사들한테. 그러고 그 이스라엘의 그 컴퓨터, 그 시스템은 수없이 하마스의 땅 밑에 펼쳐져 있는 그 땅굴들의 네트워크를 다 파악을 해서 그걸 지도를 그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걸 누가 하느냐? 그러면 사람이 일일이 그걸 다 하느냐? 아니죠. 그걸 다 AI가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AI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전쟁의 주역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을 압도해야 되는 중국의 입장에서는 AI,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게 매우 필요하고, 그 인공지능을 작동시키는데 또 발전시키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은 그래픽 프로세서 유닛이라고 하는 GPU라고 하는 우리가 주로 이제 게임할 때 많이 쓰는 바로 그 반도체들이거든요. 그거를 제일 잘 만드는 데가 미국의
엔비디아라고 하는 데고 AMD 뭐 이런 데들인 거예요. 가장 설계를 잘하는 데가. 그런 데서 설계를 해서 TSMC에 맡겨서 대만의 TSMC에다가 맡겨서 그 반도체를 제조하는 거고 그거를 구글이라든가 또는 뭐 또 애플이라든가 이런 데들이 그걸 갖다가 인공지능 개발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중국도 그거를 반드시 쓰고 싶은 거죠. 그런데 그걸 다 차단을 시켜버린 겁니다. 미국에서.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든 하고 싶은 거겠죠. 그런 반도체를 중국도 반드시 얻고 싶은데 그거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게 뭐 희망한다고 되는 일은 아닌 거죠. 왜냐하면 그게 무슨 뭐 장비를 사다 놓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사람의 네트워크인 겁니다. 사람의 네트워크인 거죠. 그런데 사람을 이제 대만에서 뽑아오기도 어렵고 한국에서 뽑아오기도 어렵고 미국에서 스카우트하기도 어렵고 옛날 같으면 그게 됐단 말이에요. 이제는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의 입장에서는 지금 상당히 난감한 상황이 되어 있다. 이것은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이것을 돈을 쏟아부어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미중 갈등으로 인해서 중국은 첨단 기술을 이제 돈을 쏟아부어서 만드는 상태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잘 안 만들어져요. 만들어지는 것들이 가끔씩 있지만 그거는 원가가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중국은 투자의 생산성이 매우 낮아 있는 상태고 그것이 바로 중국의 경기 침체로 연결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투자하면 거기서 뭐가 많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게 경제 발전으로 이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국은 지금 돈을 엄청나게 쏟아붓는데 결과가 별로 안 나오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는 거예요. 미중 갈등으로 인해서. 그게 경기 침체이고 이것을 해결할 방법은 없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인구가 줄어들어서 아마 저는 한 50년 되면 이제 대한민국은 경제활동 인구가 거의 소멸된 노인들만 사는 나라들 아니까 현재 예를 들어 10대, 20대가 한 50쯤 되고 나면 50년쯤 되고 나면 한 70살들 이렇게 되잖아요. 그때쯤 되면 젊은 사람이 없는 나라 그냥 노인들만 있는 나라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합계 출산율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남자, 여자 한 쌍이 가임 기간 동안에 예를 들어 10대 중반부터 시작해서 50살까지 그 정도를 가임 기간이라고 하는데 그 기간 동안에 몇 명을 낳는가라고 하는 거를 합계 출산율이라고 부르거든요. 우리나라가 0.7까지 내려왔습니다. 0.7은 무슨 숫자냐? 2라고 하는 숫자하고 비교를 하면 돼요. 합계 출산율이 2가 되면 현재의 그 인구를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경제활동 인구, 가임 인구가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게 2라고 하는 숫자입니다. 2명이 2명을 낳는 거죠. 남녀 한 쌍이 또 남녀 한 쌍을 낳는 상태. 그게 합계 출산율 2거든요. 우리나라는 지금 0.7이에요. 무슨 얘기냐? 2명이 0.7명만 낳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는 소멸이죠. 한 50년쯤 되면 소멸이에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 상태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아이를 낳아야 돼요. 아이 낳는 걸 의무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뭐 아이 낳는 거는 결혼도 선택인데 아이 낳는 거는 더욱더 선택이 돼버린 거죠. 그러면 한 50년쯤 지나면 없는 겁니다. 이 나라는 없어요. 그냥 노인만 남아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뭐 그래도 된다면 아이를 안 낳으셔도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 그냥 이 수학의 법칙이기 때문에 뭐 이것을 좋고 싫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젊은 분들께서 이거를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뭐 어떻게 얘기하다가 보니까 이제 중국 얘기하다가 한국 얘기가 됐습니다만은 근데 중국도 그래요. 예. 중국엔 왜 그렇게 됐느냐? 이거는 중국의 정책이 그랬었잖아요. 아이 한 명만 낳는 정책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말이죠. 중국에 제가 십몇 년 전쯤에 중국에 갔을 때 그때 놀라운 소리를 들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중국에 그때 무슨 강이었던가 아무튼 그 강에서 배를 타는데요.
그 강에서 배를 타고 그 배에서 내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어요. 그게 검은 아이들이었는데 이름이 거기서 검은 아이들이더라고. 무호적자들입니다. 호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 아이가 2명부터인가 3명부터인가가 되면 호적을 안 받아준대요. 그러니까 등록을 할 수 없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무호적자들이 된 거고 그들은 그래서 정상인으로서 살 수 없는 아이들인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그런 정책을 폈었어요. 그게 지금도 1,000만 명이 있대요. 그런 사람들이. 중국에 그런 사람들이 1,000만 명이 아직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그런 정도의 사회 분위기였으니까 아이를 많이 낳는 사람은 그거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야만인 또는 반국가 행위자처럼 취급을 당했던 겁니다. 그럼 그게 수십 년 동안 그렇게 되어 왔으니 그 중국의 문화가 어떻겠어요? 중국 사람들의 인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이는 많이 낳으면 안 되는, 아이는 하나 이상 낳으면 안 되는 거라는 인식이 꽉 박혀 있을 거 아니에요. 저도 제가 젊었을 때 아이 2명 이상 낳으면 아이 3명, 4명 정도 낳으면 저건 뭐 저래 라고 하는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그게 지금 현재 합계 출산율 0.7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런 문화가. 중국도 똑같은 거죠. 근데 지금 와서 뭐 아이 많이 낳으면 애국자라느니 뭐 이게 갑자기 뭐 그런다고 해서 그게 갑자기 해결이 되겠습니까? 인식이 그렇게 박혀 있는데 잠재의식 속에. 근데 중국도 지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루아침에 안 바뀐다. 우리나라가 하루아침에 안 바뀌듯이 중국도 하루아침에 안 바뀌는 것이고 그래서 뭐 인구가 줄어드는 상태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인구가 줄어드는 거는 사실은 노인 인구까지 합치면 그렇게 빨리 안 줄어들어요. 14억 인구가 13억 인구가 되는 거는 상당히 오래 갈 거예요. 그런데 경제활동 인구를 보면 아주 급속하게 줄어들 겁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유치원 아이들, 유치원의 원아들 숫자가 줄어드는 거는요.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줄어드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줄어들 거예요. 아마 얼마 안 돼서 유치원 아이들 숫자가 절반으로 줄어들 거라고 저는 봅니다. 노인 인구는 많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노인 인구와 어린 인구를 합치면 뭐 그렇게 빨리 안 줄어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하지만 젊은 사람들 인구는 급속하게 반토막 나고 아예 없어지고 하는 그런 상태로 아주 빠른 속도로 갈 거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그럴 거다. 그래서 사실은 남의 나라 얘기할 거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저는 된다고 봐요. 그래서 앞으로 한 20년쯤 후에 지금 한 50대, 40대 되는 분들 한 20년쯤 후에 연금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Never. 저는 못 받는다고 봅니다. 왜? 세금 내줄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없어지는데 무슨 누가 세금을 그렇게 내주겠어요. 젊은 사람들이 그러면 뭐 노인 한 명씩 각자 노인 한 명씩을 부양한다. 자기 부모가 아니고 엉뚱한 사람 노인 한 명씩을 부양한다 그러면 그 부양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인구 문제 이렇게 가면 저는 뭐 머지않아서 연금 없어질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제발 좀 아이 좀 낳아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요즘에 하는 거 보면 뭐 마치 젊은 사람들이 아이 키울 돈이 없어서 아이를 안 낳는 것처럼 그런 정책도 그런 방향으로 가고 뭐 다 말하는 것도 그런 식으로 말하고 하는 네버 아니에요. 돈 없어서 애 안 낳는 거 아닙니다. 지금처럼 부유한 세대가 어디 있어요? 그게 아니고 애 낳기 싫은 거예요. 아이를 위해서 나의 인생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아이를 위해서 나의 커리어를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아이를 위해서 내 해외여행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접근법을 완전히 달리해야 되는데 돈 준다고 아이를 낳는다? 난센스입니다. 그건 정말 틀린 정책이고 아이 낳는 걸 사명감처럼 받아들이게 해야 되는 거죠. 그것도 난센스죠. 그러니까 저는 해결 안 된다고 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상황은
중국이 일본하고 비슷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예를 들어 뭐 성장률이 떨어진다든가 또 디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물가가 낮아지는 현상. 네.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것은 중국 같으면 예를 들어서 지금 생산자 물가 지수라고 하는 것이 계속 마이너스로 떨어지고 있거든요. 이건 뭐냐면 중국의 생산 시설이 굉장히 많잖아요. 엄청난 생산 시설을 확보하고 있는 겁니다. 세계의 공장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서 수출을 해온 나라 아닙니까? 지난 30년 동안. 그러니까 엄청난 생산 시설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에 수출하는 것도 좀 문제가 생긴 거고 유럽에 수출하는 것도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거고 이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거예요. 중국에서도 소비가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생산 시설들을 그냥 놀릴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뭔가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판로가 마땅치가 않은 거죠. 그러면 값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값이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중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과거에 일본하고 뭐 비슷한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일본도 물가가 떨어지는 것 때문에 아주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어떻게든 물가를 올리기 위해서 금리를 뭐 마이너스 금리로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비슷하다. 경기 침체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면. 근데 굉장히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일본은 버블이 꺼졌다. 뭐 금융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건데 사실은 일본이 저렇게 침체로 들어선 것은요. 그냥 단순히 자산 버블이 꺼졌다 이게 아니고 그 무렵 80년대 중반부터 일본이 겪어온 더욱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1세대, 창업 1세대 기업가들이 그 무렵에 다 은퇴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소니의 창업자라든가 또 마스시다의 창업자라든가 또는 전후에 그 기업들을 이루어 놓은 그 창업 세대들이 있습니다. 위대한 기업가 세대들. 그 세대들이 나이가 많아져서 물러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일본의 기업들이 전문 경영인 체제라고 하는 걸로 옮아갔어요. 우리나라는 창업 세대가 물러가면서 2세, 3세로 갔잖아요. 이병철이 물러가면서 그러니까 이건희로 가고 지금 이재용으로 오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일본은 그게 아니고 전문 경영 시스템으로 갔어요. 우리는 전문 경영 시스템으로 가면 굉장히 좋은 거로 알고 있죠. 아니에요. never. 전문 경영 시스템으로 갔더니 어떤 일이 발생을 했느냐. 일본의 기업들이 대기업들을 특히 회의체 기업이 된 겁니다. 누구도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뭐 하나 결정하려면 회의에서 만장일치를 봐야 돼. 만장일치는 뭐냐? 모든 사람을 만족시켜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어.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일본의 기업들이 택한 길입니다.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의 길은 뭐냐? 장인 정신이죠. 철저하게 기술 개발에 매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정교한 제품들을 만들어내는 거야. 우리 그거 잘 알잖아요. 일본 제품들이 얼마나 정교한가 하는 걸. 근데 시장이 바뀌었는데요. 일본 사람들은 그저 과거에 해오던 대로 정교한 제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시장은 뭘 요구하느냐? 예를 들어 반도체 같으면 싸구려 제품을 요구하는 거예요. 가성비 좋은 제품을 요구하는 거예요. 일본은 뭘 했느냐? 정교한 반도체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고가예요. 가격이 비싼 거죠. 일본은 정교한 제품을 고가에 파는 거예요. 그런데 시장은 그게 아니야. 저가에 뭐 적당히 정교한 것들을 원하는 거예요. 그런 시장으로 바뀐 시장들이 많은 거예요. 반도체가 대표적으로 그랬던 거고 그것을 만들어내는 기업이 어디였냐? 삼성전자였대. 삼성전자가 그거를 막 팔아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반도체 기업들은 팔 데가 없는 거죠. 정교한 걸 만들었는데 어디 팔 데가 없네? 왜? 삼성이 다 팔아버리니까.
SK가 다 팔아버리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말하자면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일본 기업들은 그걸 못 바꾼 겁니다. 과거의 브라운관 방식의 TV를 아주 정교하게 소니가 계속 그거에 매달린 거죠. 정교하게. 더 이상 정교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삼성은 어떻게 했느냐? 뭐 적당한 수준의 LCD TV 이런 거 만들어서 시장에 마구 팔아버린 거예요. 근데 보니까 시장이 그렇게 글로벌 시장에서 미국 소비자도 그렇고 한국 소비자도 그렇고 심지어 일본 소비자들조차도 삼성전자의 LCD TV를 사는 거죠. 소니 거 안 팔려. 파나소닉 거 안 팔려. 야, 요즘에 누가 브라운관 파냐? 브라운관을 사냐?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일본 기업은 그걸 못 바꾼 거예요. 사실은 이게 가장 큰 이유예요. 일본 경제가 그렇게 침체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의 젊은이들이 너무 소극적이 되고 너무 폐쇄적이 되고 일본 밖을 벗어나고 싶어 하지 않고 심지어 유학도 안 가고 유학을 다녀온 일본인들을 기업 내부에서 잘 받아들이지도 않고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런 면에서 보면 중국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보다 훨씬 진취적이에요. 굉장히 공격적이고 적극적이죠. 중국을 저렇게 만들어 놓은 것은 현재처럼 만들어 놓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은 그거는 한 사람 한 사람 중국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런 성향이 아니고 성향은 굉장히 진취적인데 정치가 저렇게 된 겁니다. 위대한 중국, 위대한 중화를 부르짖으면서 위대한 제품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시장에서 팔리는 제품이 아니고 위대한 제품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쏟아붓기 시작한 거고 그거는 바로 정치적인 결정들인 거고 그러다가 보니까 지금 저렇게 침체의 길로 들어서게 된 거죠.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은 비슷하지만 그것을 만들어낸 이유는 일본과 중국이 상당히 다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